안녕하십니까.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등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리더십과 정책 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동반성장연구소, 한교총 사회정책위, 한국노총 그리고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노동, 남북관계, 그리고 세대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는 다음 네 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은 4차 산업혁명에서 종교의 역할,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님은 포용적 경제공동체와 노동운동, 이영선 통일과 나눔 이사장님은 남북한 통일정책, 우석훈 성결대 교수님은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에 대해 각각 발표해 주십니다. 특히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석훈 교수님은 영상을 통해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 대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책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통합하는 대중적 수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창립 10주년을 맞는 동반성장연구소와 9살 된 코리아 비전 국제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동반성장연구소와 코리아 비전 국제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쁘신 중에도 저희 토론회를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되시는 김동철 우리 부위원장께서 축하하시겠습니다. 네, 참으로 시의적절한 때 열리는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복합위기가 쫓아오는데 이념, 진영, 지역, 성별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이라는 깊은 늪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위기가 증폭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각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혜를 국민들과 함께 찾아 나갈 것입니다. 청년과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안하는
사회 양극화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새 정부에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국정 과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조를 해주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 송광석 목사님과 김동명 위원장님, 이영선 이사장님과 우석훈 교수님 등 우리 사회 주요 지도자님들의 고견과 해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주최 주관하신 한국노총과 한국교회 총연합, 국민일보, 동반성장연구소와 코리아비전 국제재단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국회의장 되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교총 대표 되시는 유영모 대표회장님, 그리고 변재훈 국민일보 사장님, 이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병석 의장.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을 마련해 주신 한국노총과 한국교회 총연합, 국민일보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는 동방성장연구소와 코리아비전 국제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소광석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님, 이영선 통일나눔 이사장님, 우석훈 성별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충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복합적인 위기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근간을 바꿀 것입니다. 신산업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일자리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별, 세대별 갈등도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인 위기를 이겨낼 해법을 꼭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국민 대토론을 통해 논의될 동방성장은 공동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승자 독식에서 협력적 경쟁으로 전환을 강조합니다. 국회도 이 문제를 깊이 탐색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나라의 미래를 탐색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혁신을 권고하였습니다. 통합적 리더십과 정책 역량을 갖춘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위기에 대처하며 미래를 제시해주는 지혜를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모 한교총 대표회장입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운명사적 대전환기에 수많은 과제를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인하여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갈등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빛의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할 계를도 없이 양극화는 더 한층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들, 토론하며 함께 대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개최해준 코리아 비전 국제재단과 관계기관들 축복합니다. 아주 멋진 근사한 토론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교총도 적극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국민의 국민일보 거리두기가 변경 사장입니다. 완전히 해제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회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 재편,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부동산가 폭등 여파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 가구 소득 불평등은 대표적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1순위 과제일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정책 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동반성장연구소와 코리아 비전 국제재단,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국민 대토론회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의적절한 재원을 통해 진정한 일상 회복을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경제,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리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류국가, 강중국가 진입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놓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제와 오늘, 즉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부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어제와 오늘 부분 있죠. 한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근대적 독립정부를 수립한 후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영역도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한국은 74년간의 긴 시간 터널을 초고속으로 질주해 왔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지만 변화와 시련을 발전의 전환점으로 변모시키며 한 발 한 발 큰 발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세계에 7개 국가밖에 없는 50, 30 그룹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7개의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기서 50은 50백만, 즉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고 30은 30천, 즉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50, 30 그룹에서 한국을 빼고 대신 카나다를 넣으면 1970년대 중반에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고 재편하기 위해 결성한 G7 국가군이 됩니다. 인구도 많고 동시에 1인당 소득도 높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은 인구도 적지 않고
1인당 소득도 낮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또한 GDP 규모로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GDP 규모로 10위 내인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중국, 그리고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 10위 내인 국가들 가운데 카나다와 한국을 제외한 8개 국가는 과거에 초강대국으로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 오랜 기간 타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 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국가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했던 나라들입니다. 땅도 우리보다 넓고 자원도 우리보다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 명단에 우리가 이름을 올렸으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and Development라는 웅크타드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웅크타드는 한국을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변경 배정했습니다. 웅크타드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룹 구성원 변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회원국 가운데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98개국, B그룹은 북미, 유럽 32개국, C그룹은 중남미 33개국, 그리고 D그룹은 동구권 25개국이 속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B그룹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잘 사는 나라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4가지 요인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후에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가 방위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도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이고 거기다 보태서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 영어로 이른바 헝그리 스피릿, 파이팅 스피릿, 또 캔도 스피릿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정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민 거의 모두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러니와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사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힘쓴 결과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들은 오늘 고속 압축 성장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른바 IMF 체제로 들어갔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았죠. 2020년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면서 경제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불안, 중년층의 노후 불안, 노년층의 생계 불안이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 잠재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시연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세희직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8%였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10년 이동 평균에 의한 장기 성장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영삼 6%,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2%로 쭉 떨어져 왔습니다. 또한 소득 분배를 보면 2021년 현재 세전 소득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15%를 가져가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를 가져갑니다. 부의 분배는 소득 분배보다도 더욱더 불평등합니다. 이런 것이 경제적 표현입니다만 사회적으로 보자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23페이지의 맨 밑에 문단 보실까요? 양극화로 계층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빈곤층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내쳐진 듯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세대 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합니다. 이대남, 이대녀들은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래 거의 처음으로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보편적인 기대를 상실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층은 어두운 미래를 붙들고 노년층은 마지막 가계의 자산인 아파트를 붙들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통합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치관도 실종되어 갑니다. 너도 나도 집단 이기주의의 히스테리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비리 속에서 서로의 불신만 증폭되어 갑니다. 교육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양적으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 기회가 보급되었지만 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이나 노동시장 어느 누구도 교육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기부터 학원가로 내몰린 아이들에게서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한국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감, 공동체 정신,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 버렸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양지와 음지가 있는 법입니다. 한국도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우려를 넘어 경고의 수준까지 가버린 듯 합니다. 더구나 이 상태는 국지적 문제에서 초래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체력 자체가 약해져서 온갖 병으로 시달리는 중환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한국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해방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의 기초 위에 경제 발전의 씨앗을 뿌려서 가꾸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임 대통령들의 비전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며 모든 국민을 끌어들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앉은 이영선 교수가 저보고 평소에 저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쿨한 얘기만 하는데 오늘은 우리 한국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좀 감정을 나타낼지도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내일은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에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20년에는 전체 경제 규모로 이태리를 추월하고 2025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한편으로는 좋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했었는데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전망과는 달리 한국은 2021년에도 아직 이태리를 추월하지 못했지만 GDP 기준 세계 10위국가로는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결승 지점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건국 100주년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2048년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건국 100주년 목표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골드만삭스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국을 우리의 비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2048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를 목표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나는 혁신을 이룬다면 저는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세 번째로 높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가 적다면 경제의 규모가 최강은 아니지만 매우 높은 실력을 갖춘 살기 좋은 강중국가, 즉 인류국가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넘보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토를 침범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손대려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동북아 공정도 없을 것이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강중국가, 인류국가 대한민국은 인류 평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독립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8년에 달성 목표로 삼고자 하는 강중국가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동반성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현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큰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 봄에 동반성장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대선 광고가 모든 TV를 아주 도배하고 있었으나 지난 5년 동안에 대통령께서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여튼 이런 동반성장 사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우선 동반성장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마침내 사라집니다. 경쟁이 극심할지 모르지만 성실하면 누구나 자긍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낙오자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쏟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마련되어 재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분배가 잘 안 되면 성장도 어렵고 동시에 성장이 잘 안 되면 분배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둘째, 동반성장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력을 구비한 사회입니다. 기업가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투자를 늘립니다. 개인은 질 좋은 교육기관에서 사회가 필요하는 창의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로 지식 기반 산업을 선도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고급 인력들을 모아서 기술 혁신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비하고 동시에 양극화가 해결된 사회가 동반 성장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동반 성장 연구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동반 성장이 도대체 뭐냐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동반 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을 말합니다. 개인, 집단, 국가 사이를 동반자 관계로 조성해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동반 성장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합니다. 동반 성장 개념이 매우 넓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뿐이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국가 간 동반 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동반 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서울대학교가 20시 제도로 채택해온 지역균형 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고려입니다.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국가 간 동반 성장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신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 성장에서 말하는 함께 나누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을 조금 바꾸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80 그리고 빈자에게 20이 분배되었다고 합시다. 동반 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면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종전 같으면 88대 22로 나눠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85대 25 또는 82대 28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 빈자 모두 다 성장의 과실을 얻게 하되 빈자의 증분이 부자의 증분보다 조금 더 크게 하자는 아주 온건한 개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순환이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경제는 순환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 성장의 요체는 바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죠. 부자,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 부분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수효과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 증대는 거꾸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를 결합하는 동반 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루하시죠? 조금 지루하세요?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익숙한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 아까 제가
먼 미래에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2048년에 이런 나라가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그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말씀했으나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런 거를 논하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나야 된다. 영어로 서바이브 해야 된다 하는 절대절명의 목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뭘 주장했냐면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익 공유를 하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자, 또 정부가 발주할 때 어떤 거는 중소기업한테만 맡기고 대기업한테 못 가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익 공유는 뭐냐면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중소기업한테 좀 돌려서 기술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서도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대기업의 이익, 특히 초과 이익은 많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예를 들면 납품가 후려치기에 많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이익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너 사회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 난 자본주의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이 계셨고 아직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익 공유가 제일 처음에 생긴 거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 미국의 가장 자본주의적인 곳 할리우드에서 나왔습니다. 영화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도 감독도 배급처도 모셔와야 되는데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한 단어인 개런티 해줄게, 러닝 개런티 얼마 줄게, 그러나 대박 나면 더 줄게, 이게 프로핏 쉐어링 이익 공유입니다.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의 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제조업에도 이것이 이어져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와 캐리어 에어컨은 목표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협력사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 공유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도 판매 수입 공유제를 시행 중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미국의 프로스포츠, 미식축구, NFL에 대해서 써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이거는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미국의 프로스포츠인 미식축구 리그는 동반 성장의 가치가 수익 공유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장의 입장료 60%만 갖고 40%는 중앙 집권화하고, 모든 중개료 다 중앙 집권화하고, 멀천다이징, 라이센싱 모든 수입을 다 중앙 집권화해서 32개 팀에 나눠주니까 한 65%가 전부 공유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미식 축구만큼 잘된 프로스포츠는 없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지금 한 33% 정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익 공유하면 사회주의,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며 한국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정책 참 호의적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생각은 않고 자꾸 골목 상권을 진출하니까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통해서 대기업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라 그러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수주하면 자사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 중소기업이 일은 다 하고 돈은 대기업이 가져가므로 중소기업이 자본, 인력, 기술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충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초단기적으로 한국 경제 살리 작업을 했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가 잘 되려면 소비가 활발하고 투자가 활발하고 수출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이 다변화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도 부진, 투자도 부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만 그건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투자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쓰자 이렇게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여태까지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가계 소득은 기업 소득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그 크기가 3대 1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계 소득의 증가율은 기업 소득의 증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물건 더 만들 때 3개는 대기업으로 가고 1개는 가게로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이 월급도 많이 안 주고 또 배당도 안 해주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게에 돈이 얼마 안 가니까 소득이 안 가니까 소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의 소득이 가게 하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할 게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자. 최저임금을 올리고 굉장히 빨리 올리려고 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가 그걸 갖다 부담할 수 어려워서 오히려 고용이 줄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계소득이 적었고 쓸 때는 많으니까 결국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 원, 2,000조 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를 늘리기는 힘듭니다. 수출은 비교적 잘 되고 소비는 늘리기 힘들고 그럼 남은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도 지난 20여 년간 아주 부진했습니다. 물론 설비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투자는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니다.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했습니다. 대기업은 왜 안 합니까?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R&D 지출은 세계 절대적으로 5등 상대적으로 1등이라고 하지만 첨단 핵심 기술이 해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R&D 지출은 많지만 R에 대한 지출은 별로 없고 D에 대한 지출만 많고 그 R에 대한 지출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첨단 핵심 기술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앞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면은 결국은 D에서 R로의 전환, 또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더라도 시작은 지금 빨리 대기업도 해야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 많은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되냐. IMF 구제금융 이후에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기업으로 흘러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 것이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의 대기업은 수익률이 9%인데 협력 중소기업은 3%입니다. 그게 줄어들 때도 8대 3 이 정도지. 지금 다시 말해서 소득 증가가 증가가 그 율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 3대 1이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저 소득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하고 가계 소득 증가율이 3대 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소득은 어디로 가냐면 주로 대기업으로 가고 중소기업에는 안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률이 3대 1, 많아야 2.5대 1이라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즉 납품과 후려치기가 많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하면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가 늘면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 늘고 경기 침체 완화하고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양극화 문제도 많이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업 중에 대기업이 숫자로는 99%, 고용은 88%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동반성장 3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이 돈 많이 벌면은 중소기업한테 좀 돌려라 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중소기업한테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보상적으로 좀 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잘못했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분이나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 3분에 걸쳐서 제가 써온 거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면 읽어주십사 하는 그 어젠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약한데 대기업만 잘 되면서 오랫동안 튼튼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이것이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은 없어도 중소기업은 강한 나라로서 잘 나가는 나라는 많습니다. 대만,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습니다. 사실 독일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강중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은 다 규제개혁 또 규제개혁 하는데, 규제개혁은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철저하게 하되 꼭 필요한 규제는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이 사람이 필요한데 안 갑니다. 월급도 작고 복지후생도 나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월급을 올려주고 복지후생은 정부가 좀 보조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우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수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는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걸쳐서 써놨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정부가 R&D 자금을 배정할 때 대기업 출신이 또는 대기업의 우호적인 사람이 배정하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배정 책임자가 되도록 하라고 제가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정착으로 중소기업이 창출한 성과는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납품과 후려치기, 저기 김성수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술 탈취, 장기 어음 결제 등 이 불공정 거래를 없애야 되고, 크게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꾸 대기업들이 한국의 자유경쟁 하는데, 그야말로 자유경쟁하면은 중소기업이 유리합니다. 대기업들이 너무 횡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의 노동시장 정상화는 이따가 김동명 선생님께서 와서 발표하실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전원이라서 침묵을 지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이런 걸 하려면은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 교육혁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형성인데 사회혁신 뭔지 아시겠죠? 이 부정부패 여러분 만연돼 있죠. 제가 60년대 초반에 중학교도 못 가는데 저를 중학교 넣어주신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3.1운동 33인에 더해서 34인으로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 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다가 아주 자주 한국이 발달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부정부패 1소, 두 번째는 정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날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감, 공동체 정신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언제 44페이지 밑에서부터 그 45페이지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맨 앞에 문단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국민이 진정성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을 위한 힘을 합칠 수 있다. 교육혁신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교육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은 잘했다. 모방형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따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창조형 인적자본을 키워야 된다. 그러나 뭐 하면 좋으냐. 저는 첫째 교육에서 이제는 지덕체 그만하고 채덕지 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그래서 심신이 단련돼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의력을 함양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생 수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총장할 때 아마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잘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서울대학 정원을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랬고 지역균형 선발제를 채택한 거는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기, 학교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계층균형 선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런데 48페이지 보려면은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언어가 필요하다. 48페이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제가 딴 데서는 써놓지 않았던 건데 창의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질문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유대인 얘기 많이 하시죠? 아시죠?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질문했어. 네, 몇 개, 2개요. 질문이 뭔데? 이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부형이 나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전적으로 반대다 함으로써 매일 1시간씩 창의력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부형들은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몇 등 했어? 몇 점 받았어? 가장 고급스러운 질문이 혹시 너 오늘 학교에서 질문했니?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질문이고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재정도 따져보면 이제는 그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저는 존폐 또는 실행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대토론을 벌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학 재정과 관련해서도 대학은 투자를 토양으로 그리고 자유를 공기로 삼고 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년까지 동경대학 총장 자문위원 중에 하나였었는데 서울대학의 예산이 동경대학의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자꾸 서울대학 세계 랭킹 동경대학보다 좀 떨어진다고 막 혼내시는데 돈도 좀 집어넣고 자유를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반도 미래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영선 교수님이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려야죠. 제가 인류국가, 강중국가 평소에 말하지 않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또 평소에 말하지 않는 걸로 한 1분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강중국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전국민적 프로젝트입니다. 소요 재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유연한 사고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이 필요하고 강준 국가를 향한 원대한 비전은 우리들의 원이 될 것이며 마지막 문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국 100주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와 양극화가 사라지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 앞에 뭉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 정신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10분 이상 초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회 통합을 위한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학자 흉내를 내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그래요? 네, 예. 그럼 쓰겠습니다. 제가 그 학자를 흉낸답시고 좀 글을 장황하게 썼는데 며칠 전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자리에서 목회자들께 아주 쉽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짧은 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거 다 읽어도 20분 만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중간중간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종교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할 겁니다. 종교 당연히 필요하죠.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종교의 기능은 개인적인 기능이 있고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제 글을 쭉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런데 종교와 문화예술 기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여기 제가 쓴 글에 코로나19라고 있는데 웃자입니다. 코로나19와 문화사적 대격변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면사가 있고요. 이 국면사가 너댓게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짬뽕으로 어떻게 융합이 되어 가지고 100년 만에 맞는 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사와 구조사를 초월해서 이제 1000년, 2000년 만에 도래하는 문화사적 대변혁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문화사적 대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문화사적 대변혁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에 대해서 미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천지개벽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더욱이 이 팬데믹이 인류의 삶을 잠시 멈추게 했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 지성인들이 교회 안 다니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미션스쿨에 다녔던 쾌쾌 묵은 성경을 꺼내놓고 묵상을 하였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한번 이 시점에서 어떤 사회인가 조금 제가 쉬운 언어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 말로는 4차 산업을 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AI 맞지요? 예, 맞는데 그 AI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포시즌스 호텔에서 그 승부전을 했던 이세돌과 그리고 그 알파고죠? 알파고의 승부전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특별히 이세돌의 승리를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대1로 거의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둑판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알파고에 다 합습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바둑판은 19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억 가지 이상의 전략이 있는데 그걸 다 입력을 시켜놓으니 바둑 천재가 아무리 바둑 천재라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한 판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겼죠? 예. 왜 이겼느냐? 알파고에게
학습을 시키지 않았던 그 전략을 이세돌 그 선생님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수를 썼을 때 알파고는 무지없이 아주 그냥 여지없이 그 패배를 하게 된 것을. 그러니까 AI는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의 혁명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4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뭐 AI 있고 다 하지만 한 단어를 아느냐 못 아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의 이해의 판가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말을 최초로 쓴 학자는 미국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나오는 특이점이 온다 책이 아니라 2005년도에 나오는 그 특이점 거기에서 싱귤러리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특이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이한 사건 혹은 예측 불허의 사건이라고 하죠. 즉 인간에게 학습받은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경계선 혹은 변곡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학습된 것으로만 인공지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을 넘으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얼마든지 창의적 적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경계선 변곡점을 레이커즈와일은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이 천지개벽을 가져온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이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레이커즈와일에 의하면 2045년부터 시작을 하고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학자들이 의하면 2045년 되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고요. 이 양자 컴퓨터는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 컴퓨터가 100만 년 걸릴 계산을 200초 만에 이건 정말 그러니까 꿈 같은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PC 이런 걸 한눈에 다 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부신 과학 문명의 시대가 온다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AI는 어떤 존재이냐? 인간의 흉내만 낼 뿐이지 짝퉁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으로 된 짝퉁 인간, 생명도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배설도 못하고 생식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배터리 나가면 바로 수명에 죽어버리는 그런 짝퉁 인간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AI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종교계에서 염려하는 것은 생명경시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인간의 죄성과 파괴성으로 결합을 하면 죄악의 선동을 일으킬 수 있다,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또 AI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게 되면 바로 인간 세상은 뒤죽박죽,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가 이런 사실을 가상현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로 AI가 인간을 공격해서 바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공포스러운 영화였죠. 4차 산업혁명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는 인간의 오만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떠한 AI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한 인간의 오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더구나 이 문화와 종교는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고대 반달족들은 뭐 침범하는 데마다 문화, 예술, 종교를 다 말살시켰지 않습니까? 이 반달리즘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얼마나 예배의 제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내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제도화되었지 않는가, 화석화되었지 않는가, 종교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자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형교회, 초대교회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행사가 관계가 전부 다
단절이 되고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 문화가 확산되고 집단성과 공동체성이 해체되었으며 온라인 가상공간의 문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예술적 활동보다는 개인의 육체적 건강 우선순위로 삶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정통 교회론을 고수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처치로 방향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남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온택트 문화가 형성하게 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결합하여 확장현실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탈종교화 문제입니다. 양극화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총리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종교계 안에서도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학문명과 코로나19는 먼저 탈종교화 현상도 일으켰습니다. 그 탈종교화 현상의 수치는 지금 PPT를 보시면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해 탈종교화 현상은 그 짧은 시간에 6%의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탈종교화 현상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사막화되고요. 그리고 산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파크 안 가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땅에 무슨 공원을 만드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공원은 우리나라 여의도의 3배의 넓이입니다. 그 공간에 수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이윤을 내자고 그때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정화가 되고 순화가 되어서 정신병원을 안 지어도 되었다는 결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사막화되고 산성화됩니다. 우리 사회를 녹색화하고 또 우리 사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순기능이 잘 작동하고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다원화되고 다분화되는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요즘 이 세대의 이 그 소통 이런 문제 정말 이 큰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냥 PPT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답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종교의 역할이 첫째는 갈수록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많아지고 무종교인들이 많아지면 종교의 역할이 당연히 적어지게 될 것이고요. 종교의 존재 이유와 그 본연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의 그 본연의 목적은 인간의 실존적 고통과 궁극적인 길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종교 현상이 많을수록 인간의 내면도 피폐해지고 사회적 정서의 순화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 몸에 순환계가 막히고 혈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AI와 친숙하게 되고 결국 실리콘화 되어가며 비인간화 되어가는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을수록 종교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짜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명 존중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생명 경시 풍조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AI는 인공지능이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알아야 할 게 AI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있고 인간보다 훌륭한 창조력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짝퉁 인간이요. 그리고 결국 학습된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밥도 못 먹고 생식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는 존재. 그래서 작고하신 제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생명 존중 시대를 예견하였습니다. 이제는
물질 문명 사회를 넘어서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AI 시대일수록 생명 존중의 시대가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영혼을 존중하기는 이 바이어필리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이어필리아를 이렇게 이루면 사람들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2의 교회 전성시대, 크리스티안 스템 혹은 종교의 전성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흑사병 이후로 팍스 브리테니카 또 팍스 프랑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대지향이 지나가고 나면 패러독시컬한 위대한 문명사적 그런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 역시 저는 종교에 있다고 보고 또 저는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원창 총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1운동의 그 역사가 장롱 속에 고소로 그냥 묻힐 뻔했던 그 역사를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다 사진을 찍어서 외신 기자들에게 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3.1운동이 마침내 지금 유네스코에 곧 이제 아마 기재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과 위대한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귀한 선교사님께서 중학교도 들어가지 못할 우리 총리님을 오늘 일국의 총리로 만들어주신 거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의 기능이었고 종교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긍정적 부족사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셀 마페졸리는 부족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신부족사회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 80년도인데 많은 학자들이 미쳤다고 그냥 아주 그 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로 꼽히는 세스 고딘이 불과 얼마 전에 드라이브저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부족사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부족사회를 또 빨리 앞당겼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부족사회는 어떤 의미인가? 혈족이나 어떤 지연,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지역이 아니라 지연, 그러니까 혈연 지연이 아닌 개인의 취향이나 사상 혹은 어떤 제품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커뮤니티, 이게 신부족사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SNS라든지 페이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유튜브도 다 일종의 새로운 부족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부정적 부족사회를 많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정말 그 댓글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입니까? 이런 온라인상의 부족 공동체가 오프라인으로 확장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 사회가 파탄과 파멸의 지경으로 이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종교의 순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교회끼리 싸우는 모습도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 과정으로 보고요. 네 번째로 공적의식을 가지고 사회 생태계가 건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적은 무엇입니까? 이념의 갈등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데올로기가 초격이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이념 논쟁과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가면 갈수록 논쟁과 이념 전쟁의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이념이 바로 네오막시즘 혹은 문화막시즘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시작된 이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 이게 여러분 이게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엇을 소위 말하면 미사일 같은 전략을 짰는데 그게 바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렐롬 라하이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접목하여 성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종교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성적 욕망을 해방시켰을 때 새로운 막시즘을 이룰 수 있다.
특별히 동성애를 앞세워서 가정의 고정관념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바꾸고 그리고 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적수와 같은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이 뭐라고 할까요? 프랑크푸르트의 학파들 이걸 네오막스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이념 전쟁 이게 어떻게 정치의 어떤 정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 PC 운동이 전개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말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우리나라는 PC 운동보다 더 강력한 뭡니까 인권 조례 아니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 준칙이죠. 언론 보도 준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저는 동반선장에도 이거는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구, 북유럽, 또 서구, 미국 다 가서 이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도자들 만나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결국 북유럽도 이런 평등법을 만들었다가 그 폐해를 알고 지금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독소 조항을 빼라는 것입니다. 독소 조항. 이것이 통과되면 소위 말하면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를 미래에서 예견하고 10수년 전부터 생명나무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본질은 옳고 그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언제나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코로나19가 반달리즘을 몰고 와서 교회를 다 이렇게 예배를 초토화시켰지만 이런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긍정적 생명을 중심으로 한 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유발 할라리 교수의 말 맞다나 정부의 권력은 커지고 종교는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방역에 앞장서고 국민 보건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방적인 예배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많은 교회로부터 핍박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국민 보건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교회를 향한 종교를 향한 방역 조치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석이 모이는 교회나 그 다음에 5,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19명으로 하기는 정부가 방역 조치하기는 굉장히 쉽지요. 그러나 그 방역 조치는 너무나 관제적이고 도식적이고 획일적인 방역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역 조치를 할 때 교회는 정부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면서 동시에 교회가 선제적인 대응, 선제적인 전략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처치였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처치를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을 때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하는 분들 당장 해외 그 여행을 가서 출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더를 받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학원을 하는 분들은 그냥 넋을 놓고 두 다리를 뻗고 있을 때 교회가 화상줌을 도입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나갔을 때 이거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는 학원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배 이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고요. 기업을 하는 분들도 이 교회는 그래서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러한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1의 축의 전환 시대가 지식 대폭발 시대라면 제2의 축의 전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성의 대폭발 시대 그리고 이제 제3의 축의 전환 시대는
이혜령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명적인 사회를 위한 제언을 우리 김동철 부위원장님이 가셨지만 글을 다 읽으셨다고 하고 고백을 하고 가셨습니다.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무청.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을 했고 또 직전 대표회장을 했고 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을 일찍이 저는 지냈습니다. 제가 이게 쭉 정부와 상대를 하고 보니까 이 청와대 안에도 너무나 이 시민사회 수석실로 종교를 딱 관장하는 부서를 주니까 너무 시민단체에 의해서 종교가 이렇게 억압을 받는 걸 봤고요. 물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뭐 종무실이 있긴 있지만은 앞으로 이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종무청은 하나의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정서적 순환과 순화 과정에 큰 어떤 기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생명 존중의 날 혹은 생명 사랑의 날을 지연하고자 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각박해진 사람들의 심성을 생명 경외 사상으로 전환하고 생명 사랑 운동으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때 주민들이 너무나 대형 교회가 막 그냥 일방적 예배를 드릴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고 교회를 찾아와서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튜브와 화상춤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보다 뭐 몇 배가 더 많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코로나가 해제될 때 오히려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생명 존중,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칼빈의 사상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새 정부가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이 저출산 문제와도 관계가 되겠죠. 생명사랑 운동, 생명의 날을 만들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